한 왕조는 초유 통일제국 진 왕조가 만들어 놓은 토대를 물려받았지만은 진 왕조가 그렇게 쉽사리 무너진 원인도 찾아서 보완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엄혹한 법과적 통치술이 바로 원인이었다라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의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고조 유방부터 경제 때까지 이런 그 재상들은 황로학이나 도가를 가까이 해봅니다. 좀 벗어나서 새로운 사조를 한번 연구해 봤던 거죠. 그런데 한 왕조 기틀을 크게 자리 잡았던 그 무제는 이러한 통일제국을 영속시키는 안정책으로는 제자 백가들의 사유를 다 점검해 봤지만은 그래도 유가를 중심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는 동중서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국가체제를 유교체제로 만드는데 그 결단은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무제 이후 2000년 가까이 중국에 등장하는 모든 왕조들은 이 유교체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무제가 유학과 그 유가 사상을 바탕으로 국가체제를 국교체제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의도에 따라서 국교로 만들어진 것과 비슷한 사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유교체제 사유틀의 기본은 인간 세계의 질서를 하늘 세계의 질서와 맞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천하의 질서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질서를 항구적으로 확립하는 것, 피라미드 구조처럼 항구적으로 확립하는 것,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항상 전체이지 개인 인간에 대해서는 주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유니 권리니 개인의 상상력이니 호기심이니 이런 것들은 전혀 주목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도덕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충성하고 신용이 있는 지배계층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서 개인의 도덕을 강조하는 거지 개인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개인은 어디까지나 전체의 조각, 분이었던 것이요. 전체를 위해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도록 이렇게만 요구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교체제에서는 질서를 항구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서열화하는 겁니다. 권력을 서열화하는 겁니다. 완벽한 피라미드 구조처럼 권력을 서열화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 전통 때문에 현재 중국 공산당의 링다오라고 그러죠. 영도들 지도층의 그 서열들도 보면 그 서열이 책임의 서열이라기보다는 권위의 서열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바로 그런 전통 때문입니다. 개인의 자유라든가 권리 이런 것에 대한 추구는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서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러한 유교체제의 그 이데올로기를 우리는 중화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화주의란 말은 오늘날에 와서는 중국 특색이라는 그 관형으로 등장하게 되죠. 국가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사회, 이 현대 중국 사회를 중국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중화주의가 변형된 이름입니다. 이 중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은 내가 가운데, 내가 중이라고 하는 생각. 천하는 나를 중심으로 통일된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 바로 그것이 중화주의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다루려고 하는 관념이 중화주의 본질입니다. 본질은 자본주의면서도 명분은 사회주의라고 말하는 이처럼 명분하고 실제가 다르고 자신을 객관화할 줄 모르고 타자를 나와 동등한 대상으로 보지 않고 타자를 어떻게든지 누르려고 하는 생각, 이런 문화적 문법이 오늘날 초강대국으로 성장한 중화인민공화국이 다른 나라들하고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종래 한국 사람들은요, 한자 문화권은 그러한 문화적인 문법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잘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한 세기 동안이나 중국과 교류가 단절되고 광복 이후에는 아예 문교 정책이 바꿔지는 바람에 한자를 배우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문 체계로서 사유하고 한문 체계로서 글을 쓰던 한국 사람들이 이제 순 한국어 체계로서 사유하고 한국어로서 글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권력을 의식하지 않는 글쓰기를 하게 된 거죠. 그 바탕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즈음에 한국 사람들은 지난날의 문화 표준이었던 유교 체제와 그 문화, 이것을 제대로 평가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자기의 새로운 문화 표준을 계속 주동적으로 만들어갈 역량을 갖추게 된다고 봅니다. 이 점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자기 부정을 한 경험이 부족한 한국 사람들에게 이 문제는 더 절실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유교 체제 문화 표준이 아직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중하면서 지켜야 될 전통적인 가치관에 대한 사려 깊은 판단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유교 체제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점검하자면 무엇보다도 유학이나 유교를 교조로 받드는 관념에서 벗어나야 제대로 비판하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무래도 이제 문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유가에는 경서로 받드는 책이 시경, 서경, 역경, 얘기, 춘추, 한 13가지나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하자 해도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문헌들이 성립되는 과정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고, 시경이나 역경이나 춘추를 공자가 짓기도 하고 정리했다 이런 주장들이 전해집니다만 그거 다 믿기 어렵습니다. 공자는 저술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저술이라고 하는 관념조차 없었습니다. 다만 공자의 어록이 지금까지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유가 사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어록이 바로 논어입니다. 이 논어라고 하는 책은 춘추시대, 그러니까 부국강병의 방법론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던 때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갖추어진 문헌이고, 동시에 그 문헌 때문에 공자라고 하는 이름이 전설처럼 퍼지게 된 그런 문헌입니다. 논어가 지금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은 유교 체제가 확립된 무렵, 그러니까 한무제 무렵이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데, 이후 중국의 정치사, 문화사, 사상사는 모두 논어를 바탕으로 전개된 역사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유교 체제 비판은 문헌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 문헌 비판은 바로 논어 읽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이 논어에는 천하 질서를 꿈꾸었던 한 사나이의 열정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권력이니 질서니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이해하는 공자가 대단한 사람, 성인이라고 부르죠. 공자의 그런 역량은 논어가 만들어짐으로써, 논어 같은 미디어가 만들어져서 그것이 확장됨으로 해서 형성된 것이지, 그가 생전에 어떤 정치적 지위를 누렸거나 권력을 누렸거나 사회적 지위를 누렸거나 해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많은 학자들이 대체로 실제와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추정합니다. 한자문학에서는 각 시대마다 논어를 재해석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논어에서 통치의 이념을 만들고, 어느 때는 우주 질서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도덕과 규범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개인의 수행 덕목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각각 그 시대를 이끌어간 주도 이념이 되었죠. 중국 현대사만 보더라도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공자를 타도해야 될 봉건의 상징으로 비난하더니만 요즘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논어를 통해서 한자 문화권의 문화적 특징을 읽어내고 비판하는 일은 중국 안에서 하는 것보다도 중국 바깥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객관적이고 설득력을 지닌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는 한자 문화와 서구 문화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채널은 바로 그런 목적에서 만들어졌고, 논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자 문화권의 문화적 키워드를 간추려가지고 그 키워드 하나하나를 중심으로 유교 체제와 한자 문화권의 문화적인 특징을 하나씩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